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막 리뷰 진행하고 있는 소마50일입니다. 자, 오늘 볼 영화는, 본 영화는, 오늘 본 영화는 어제 봤습니다. 사실 어제 새벽, 밤에 봐가지고, 새벽까지 봤는데요. 그, 바빌론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길어요. 일단 3시간 9분짜리 영화가 되겠고요. 이 바빌론이라는 영화의 뭐 기본적인 개요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1920년대에서 30년대 넘어가는 시기, 그러니까 유성 영화를 토키 영화라고 그러는데 유성 영화가 전후됐던 시기에 그 헐리우드의 어떤 대변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감독이 되게 유명한 분이죠. 데이미안 셔젤인데요. 데이미안 셔젤은 그 이전에 이미 우리들에게는 라라랜드랑 그다음 퍼스트맨이 좀 뭐 덜 유명하긴 합니다만 라라랜드와 위플래시로 상당히 인기를 많이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헐리우드의 신성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30살이 안 넘은 완전 젊은 감독이죠. 그래서 이 바빌론이라는 영화 역시도 사실 많은 기대를 쏟고 일단 어떻게 보면 상영 시간에서 나타난 것처럼 좀 창의적인 주제, 그러니까 완전 오리지널 스크린 플레이에 해당되는 영화를 3시간 9분짜리에 거의 제작비가 한 8천만 불에서 한 1억 불 정도 되는데 이런 영화를 만들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미국에서도 상업적으로는 별로 결과적으로 성공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편차가 사실 큰 영화예요. 사실 영화를 보기에 기본적인 그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좀 크게 작용을 하는데 이 로튼 토마토 지수를 보면 관객들 스코어가 높지 않죠. 그러니까 영화를 처음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의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갖다가 이렇게 특별하게 쭉 이어지는 그런 줄거리 라인을 따라가는 형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좀 스케치 풍경처럼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근처에 생각을 해보자면 퀸틴 타란티노의 원스 어폰 인 할리우드라고 하는 영화의 형식과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멀티캐스팅이고 뭐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제 풀어지는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저게 영화 전체적인 흐름과 무슨 맥락이 있지라고 생각하는 건데 일종의 풍경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논란 지금 뭐야 이 로튼 토마토가 유난히 점수가 높게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이제 단순하게 로튼 토마토가 평가를 할 때 그 좋다, 호와 불로 나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비중이 뭐 반반 정도, 호평 지수가 50 반반 정도라는 얘기고요. 상대적으로 수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그 IMDb 쪽에서는 평점이 좀 더 높은 편입니다. 7.5 정도 나오고 메타스코어도 한 60%니까 뭐 논란이 있지만 뭐 전적으로 영화 평론가들 입장에서는 좋게 보고 있고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그 일단은 프로덕션 디자인 미술상이죠. 그 다음에 음악상, 그 다음에 의상 디자인 이렇게 세 개 있어서 시각적으로나 음향적으로는 그러니까 테크닉적으로는 뭐 상당히 볼거리가 풍성한 영화인 건 사실입니다. 이게 19금 수준으로 만들어진 표현된 영화고 이 영화를 좀 알기 전에는 기본적인 게 살짝 필요합니다. 영화에 전체적으로. 이 영화가 사실 직접적으로 오마주를 하고 있는 영화가 한 편이에요. 그 사랑한 비를 타고 하고는 1952년도 영화인데 이 영화가 딱 그 유성 영화가 도입되는 시기. 그러니까 두 영화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바빌론이나 이 싱잉 인 더 레인 사랑을 비롯하고에 모두 비슷한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을 비롯하고는 그 유성 영화 시대의 이야기를 그 영화의 이 지금 바빌론에 보면 영화의 후반부 아예 장면이 나와요. 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이 그 영화를 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파격적인 결말인데 이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전혀 안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어쨌든 보는 장면이 누군가가 봐요. 근데 52년도에 이 영화는 이제 그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의 전환기를 다루면서 굉장히 좀 로맨틱 코미디로 풀어낸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사에 되게 중요한 걸작이고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걸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화인데 그래서 이 사랑한 비를 타고를 거의 뒤집어버린 영화가 바빌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빌론이라는 영화는 그 뭐 실제 인물은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역사적인 소재들을 좀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크게 봤을 때 대격변기인데 이게 두 가지 정도의 그런 역사 배경을 살짝 알면 됩니다. 사랑은 비를 타고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도 1927년도에
그 언급되고 있지만 재즈싱어라는 영화가 나와요. 재즈싱어가 이제 최초의 유성 영화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대중적으로 굉장히 그 유명하게 각인된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토키 영화, 말하는 영화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라고 보는 그 최초의 여기 나와 있는 이 영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블랙 마스크 때문에 인종차별 문제가 좀 언급된 영화기도 한데 이제 최초의 유성 영화는 아니지만 당시에 대중들에게 유성 영화의 혁신을 알려주는 그런 장면으로 등장하는데 그 장면들이 사랑은 위를 타고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바빌론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사랑은 위를 타고에서는 그 장면에서 혹평받는 배우, 그러니까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전환하는 시기에 적응을 주인공들은 잘하고 반면에 이제 그런 스타의 권력으로 전환을 하지만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해서 퇴출당하는 배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바빌론은 오히려 이제 그런 퇴출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등장인물들을 보시면 이제 중요한 축이 있으니까 크게 3시간짜리 영화니까요. 메인 플롯이 있고 메인 그 주인공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세 명의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2명의 서브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자 여기 일단 브래드 피트가 나오죠. 브래드 피트가 나오고 브래드 피트가 맡은 역할은 잭 콘라드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영화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파티를 주최하면서 등장하는 그 슈퍼스타인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그 시기에 슈퍼스타로 군림을 하다가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전환되면서 과거보다는 이제 스타성이 쇠락하는 그런 설정이 이제 영화 후반부에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이제 그런 헐리우드의 전체적인 파티 주최자이기도 하고 초반부에 한 30분 동안 나오거든요. 그 32분 동안 이제 이 그 파티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에 이제 주요한 등장인물이에요. 셰첼 감독, 이 브래드 피트가.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독립적으로 좀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마고 로비가 등장을 하죠. 마고 로비 어디 있어요? 포스터가 있는데 안 보이네요. 다운 안 받았나? 네네. 뭐 어쨌든 저기 마고로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마고로비는 그 무성 영화 시대에 갑자기 이제 어떻게 우연한 캐스팅 기회를 얻은 벼락 스타가 되는 그만큼 또 재능도 있는 그런 되게 시골 출신으로 배운 거 없이 일단 욕망 이걸 뛰어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영화 대사 중에 나옵니다. 누군가 스타로 만들어지면 나 원래부터 스타라 이런 식의 자신감 그러니까 좀 좌충우돌하지만 그걸 뚫고 나가는 그런 캐릭터예요. 역시 이제 자신의 방식,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해진 룰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뚫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의 그런 인물이고요. 이 2명의 이제 스타 캐스팅 있죠. 브래드 피트와 마고 로비가 있고, 그 다음에 디에고 칼바라고 하는 이제 멕시코 출신의 배우가 영화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인데 두 인물 브래드 피트가 연기하는 잭 콘레드와 마고 로비가 연기하는 넬리 라로이라고 하는 캐릭터 사이에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토리상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넬리 라로이가 그러니까 마고 로비가 연기하는 넬리 라로이와 같이 관찰자의 시선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맨 바닥에서부터 위로 상승하는 역할의 캐릭터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넬리 라로이 마고 로비를 사랑하는 캐릭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영화로서의 러브 스토리라고 하는 거는 그런 두 사람의 이제 그 캐릭터상에서는 넬리 라로이 역할의 마고 로비와 그 다음에 이제 매니 토레스 역할의 디에고 칼바가 이제 그런 캐릭터를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뭐 전체적 스토리에 이제 가장 중요한 스토리 라인을 이쪽에 이 두 사람이 잡고 있는 거죠. 디에고 칼바는 이제 영화의 첫 장면에 보면 아주 바닥이, 그러니까 이 잭 콘라드 역할의 브래드 피트가 연기하는 잭 콘라드가 주최하는 행사에 이제 잭 콘라드도 모르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러니까 파티에서 사고 나면 치우고 뭐 정리하고 심부름하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맨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오프닝 시퀀스가 그 코끼리를 갖다가 실어 나르는 그 언덕 위에 있는 대저택에 이제 파티가 벌어지는 대저택에 단순히 이제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행사하기 위해서 그 코끼리를
들어 올리는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와중에 본인은 아니지만 코끼리가 변을 뒤집어 쓰는 장면이 나와요. 그 옆에 이제 이 디에고 칼바가 아니라 이 뭐야 매니 토레스가 아니라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아주 맨 바닥의 음이라고 하는 노골적 은유라고 될 수 있겠죠. 그런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투입되는 초반부 구경하면서 참여하면서 얽혀버리는 그 좀 바빌론 같은, 정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에서 무너져버린 그런 바빌론, 신의 분노에서 무너져버린 그런 바빌론처럼 그런 아주 정말 황폐한 그런 뭐 난삽한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주 화려하게 펼치죠, 영화의 장면에. 근데 그 속에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인물이 이제 그 중심을 차지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세 명의 주요 캐릭터입니다. 그 브래드 피트가 연기하는 잭 콘라드, 그 다음에 마고 로비가 연기하는 넬리 라로이, 그 다음에 이제 디에고 칼버가 연기하는 매니 토레스, 이렇게 인물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 싱잉 인 더 레인 같은 백인 주류 영화, 50년대니까요. 52년도에 나왔던 영화와 달리 서플롯을 담당하고 있는 캐릭터들이 이제 두세 명 더 등장하는데, 이 사람 조반 아데포가 연기하는 인물은 시드니 팔머라는 인물인데 뮤지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파티장에서 뮤지션을 하다가 재능을 발견해가지고 아티스트적인 재능 발견이 돼서 당시 실제로 초기에 그 20, 30년대에도 메인스트림 영화에서도 흑인 배우들이 출연해 성공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케이스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펼쳐지는 영화에서 아주 깊이 다루진 않지만 블랙 마스크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백인들이 이제 까만색 칠을 해가지고 흑인 척하는 역할을 하겠는데, 그런 장면을, 그런 인종차별적인 여건들을 피할 수 없었던 주연 배우지만 그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황을 이 사람이 또 슬쩍 보여주는 캐릭터를 담당합니다. 또 더 중요한 캐릭터로 이제 동양계 캐릭터로 등장하는 리준이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레이디 페이추라고 있는 건데, 페이추라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영감을 받은 캐릭터가 있어요. 애나 메이 웡이라고 해서 1905년부터 1961년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뉴스가 된 거는 아시아계 배우로 그 미국의 그 기념 주화의 주인공이 었다고 했던 그런 배우인데, 실제로 20, 30년대에 활약했던 인물이고, 거의 아마 이 방금 얘기했던 이 레이디 페이추는 이 아나 메이웡의 이 스토리를 상당히 대부분 차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면 그 리준이가 연기하는 캐릭터 자체가 중국인 여성이죠. 되게 신비롭고 재능도 많았다고 그래요. 실제로 아나 메이웡도 그랬다는데 있었던 인물이로 등장해. 되게 멋지게 등장하지만 정작 헐리우드에서 줄에서 밀어나와서 자막 작업을 하고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거니까, 무성 영화 시절에 그런 담당을 하다가 나중에 영화 중반부 후반부 넘어가면은 유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이제 그 조셉 캔너드 역할의 브래드 피트랑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당시에 이제 아시안계나 그 다음에 헐리우드의 역사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떠밀려버린, 그러니까 이제 아프로 아메리칸 계열의 그런 스토리들도 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1952년도에 나왔던 싱잉 인 더 레인에서는 어두운 얘기들은 안 다루니까 어두운 얘기는 아예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데미안 샤첼이 이제 이 바빌론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 어떻게 보면 그 영화를 좀 아시는 분들은 영화를 그 사랑은 비를 타고의 그 다크사이드 버전으로 이 영화를 보면 되게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배경 지식으로 이제 토키 영화의 등장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있었다 그랬고,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헤이즈 코드라는 게 있어요. 헤이즈 오피스라고 해서 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헐리우드를 이제 검열을 했던 기간인데, 이 영화의 그 초반부에 32분 동안 펼쳐지는 그 난삽한 파티 씬의 경우에는 이 헤이즈 오피스가 실질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던 그런 통제 직전의 그런 이었고, 실제로 사건 사고도 많았다고 합니다. 영화의 그 앞부분 오피스 장면에도 나오지만 실제로 젊은 여배우가 거의 이제 사망 직전이 되는 상황이 사고가 나가지고 그런 상황이 이제 막 그 몰래 치우는 장면 이런 게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그 영화 촬영 장면에서 실제로 스텝이 뭐 이게 중두 사고도 나고, 이제 그게 실제로 이제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이 헤이즈 오피스가 등장했고, 이 헤이즈 오피스가 1960년대 정도까지 검열 체제로서의 역할, 이제 부정적인 역할을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영화 현장의 건전성을 좀 유지하게 초기엔 등장했지만 점차 이것이 규제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고 되는 상황까지 펼쳐지기 때문에 50년대까지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문제가 좀 충돌이 있었던 부분이 있죠. 근데 영화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되는데 그런 등장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빌론이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영화가 일단 구도상으로만 해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되게 폭넓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이제 인물을 따라가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라서요. 일단 대략적인 이야기를 보죠. 이게 약간 영화적으로 보자면 쫙 안 들어오는 스토리에 딱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영화의 라인, 그러니까 특히 예고편의 경우에도 정보량이 이 영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잘 안 보여져서 마케팅적으로는 별로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좀 배경 지식을 가지고 보면 되게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영화라 상당히 흥미롭고, 일단 차량이라든가 뭐 음악이라든가 이런 게 힘이 워낙 힘이 좋아요. 이 데미안 셔첼 감독이 이 플래시도 그렇고 라라랜드도 그렇고 심지어 음악 사용은 매우 자제한 더 퍼스트맨까지 그런 시각적 효과나 뭐 음악적 효과에 대한 그런 연출력은 뭐 탁월한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영화에 시작할 때부터 이게 사실 약간 조금 센 장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즈 와이드샷이라고 해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좀 난삽한 광란의 파티 장면 같은 게 영화 초반부에 등장을 해요. 아까 말씀했던 32분. 그러니까 바빌론이나 타이틀 때릴 때까지 32분이 걸려요. 그 장면이 등장해서 이제 우리 상황에다 밀어 넣는 거죠. 이런 갑자기 우리들의 관객들한테 아까 이제 처음에 등장했던 우리 주인공 처음 보는 배우죠. 거의 배우들이 알려지지 않은 이 영화 이전까지 알았던 토레스 역할 때니 디에고 칼바, 이 사람이 외곽 그런 장면처럼 일종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상황에 밀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대혼돈의 파티에 등장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영화에 이제 지금 이 잭 콘라드가 등장하는 건 좀 한참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영화 스타로 당대의 스타였고 실제로 셔첼 감독이 얘기하는데 당시에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고 합니다. 헐리우드가 이제 당시에 이게 사실 예술로 받지 못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중들이 싸게 즐기는 오락물로서 취급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게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스타들이 등장을 했던 거고, 특히 이제 이 잭 콘라드의 경우에는 실제 모델이 아까 여처럼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존 길버트라는 배우가 있어요. 네, 존 길버트. 이렇게 생긴 배우인데, 이 배우가 1988, 97년부터 1936년생까지 요절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잭 콘라드랑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 사람도 무성 영화의 대스타였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개인사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심장마비로 지나친 음주라든가 이런 문제로 결국 이제 사망한 그런 케이스의 배우인데, 이런 존 길버트 스타일의 좀 호남형이죠. 당연히 미남, 지금 봐도 굉장히 백인 미남 잘생겼던 이런 유명 배우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잭 콘라드와 이야기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보면 되게 자신만만하고 그런 시퀀스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콘라드 옆에서 우연히 허드렛 일을 하던 매니 토레스가 디에고 칼바가 이제 가서 이 사람을 도와주게 되는 장면이에요. 앞부분에 나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영화 현장 장면, 그러니까 앞부분의 시퀀스니까 우리가 이제 그 파티장을 봤죠. 파티장이 끝나고 타이틀이 뜬 다음에 바로 이제 영화 현장으로 밀어 넣어집니다. 뭐든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니 토레스, 디에고 칼바가 역시 그런 자신만만한 되게 영화라고 하는 매체에 대한 속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사라지지만 영화는 남지 않습니까? 명작들은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처럼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역사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지금 이 장면도 지금 갑자기 일이 떠맡겨져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위니토레스가 당시에 무슨 노조가 있었던 거 아니니까 되게 거친 엑스트라들을 통제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막 쫓기고 막 약간 우스꽝스럽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거의 희극에 가깝습니다. 이 영화의 전반부의 경우에는
희곡에 가깝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성공담 이야기도 이런 건데, 이 지금 이 두 배우가 사실 이 콘스탄스 부어역의 사모라 위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넬리 라로 역할의 마고 로비인데, 둘이 좀 재밌는 사실이지만 트라비아입니다만 그냥 되게 서양권에서는 되게 닮은 외모로 유명한 배우들이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앙수로 잠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의 경우에, 이 넬리 라로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자기의 성적인 매력들을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성공을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여성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되게 절박하게, 예, 어렵다는, 절박하게 힘든 상황에서 그런 욕망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배경들이 등장을 합니다. 영화 속에 보면 그녀의 어머니 상황이라든가, 못 배운 아버지도 등장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등장을 하면서, 뭐 그 뱀 시퀀스도 있고요. 뱀을 잡아가지고 막 하는 장면들도 등장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제 장면을 통해 가지고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연기력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스타의 길을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영화의 상승 효과죠. 상승이 되면서 어느 정도 올라가요. 자, 그러다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뭐 딴 데 이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유성 영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니까 뭐 도박벽이라든가 뭐 음주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반면에 그걸 이제 정리해주는, 이 사랑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 디에고 칼바 메네토레스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정리를 해줘야 되고, 이 사람이 지금 이 장면의 경우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헤이즈 코드라고 하는 거, 그것들의 이미지의 이제 시대의 변화를 설명해 줍니다. 프로듀서가 돼요. 나중에 이제 성공적인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서 MGM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자기의 아이디어를 잘 적용시키면 성공시키면서 이제 지금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가상의 스튜디오 키네파스코프라고 하는 그 스튜디오로 이제 잘 와서 이 사람이 평소에 호감을 갖고 있었던, 영화 초반부터 했던 넬리 라로이에 대한 그런 뭐 뒷수습도 하려고 하고, 뭐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는 거의 뭐 직접적인 언급은 별로 없습니다만, 당시 스튜디오 시대에 파티 장면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 넬리 라로이가 이제 정숙한 이미지의 여성, 그러니까 거의 무성 영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가, 유성 영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런 이미지 개선을 통해서 파티에 참석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오히려 적응을 못하는 넬리 라로이 마고로비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또한 위선적이었던 당시 스튜디오 시대의 간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비판적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내적인 사실 되게 입체적인 부분의 캐릭터들이에요. 그래서 영화가 단선적이지 않고, 이게 되게 또라이거든요. 사실 말하자면 넬리 라로이라고 하는 캐릭터 자체가, 이 또라이가 자신 안에서 무너져 버리는 이야기들도 같이 언급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저는 설득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지금 이제 영화의 후반부 요 시퀀스고요. 되게 그 영화에서 인상적인 시퀀스가 몇 개 있어요. 되게 왜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토비 맥가이어가 조용을 들었는데, 이 영화 제작자기도 한데, 토비 맥가이어가 이제 넬리 라로이가 빚을 지거든요.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매니 토레스가 이 사람 사채업자예요. 그러니까 갱스터죠, 갱스터. 헐리우드의 20, 30년대는 갱스터, 30년대 갱스터 시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아주 언더그라운드의 이슬이 즐기는 들은 문화, 되게 바닥에 깔려져 있는 아주 처절한 수준의 이제 처참한 광경이 또 풍경이 그려져요. 지금 빨간색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돈을 갚으러 가는데, 그 돈을 갚으러 갔다가 이 마음이 동한 갱스터 같은, 이미 이제 마약 중독자 이 토비 맥가이 얼굴을 보면, 영화에 보면 누구란 일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이제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 나와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돈을 받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져서 이 주인공들을 끌고 저 밑에 있는 저 언더그라운드에 숨어 있는 그런 끔찍한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부패상이라고 하는 게 뭐 LA 컴퓨테이션 같은 영화도 나옵니다만, 상당히 미국 로스앤젤레스 안에서 깔려 있는 처참한 또 그런 또 별도의 세계. 이 세계는 앞에 나왔던 그 30분 동안 나왔던 그런 또 광란의 파티에 비하면 더 음침하고 더 처절한 세계예요. 그래서 이런 풍경이 당시 시대적인 세계와 대비를 이루면 시대적인 배경이기도 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눠지고, 음성화되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시대가 약간 후루 가니까
그런 식 얘기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이 부분도 되게 인상적인 장면인데, 영화에 이제 이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한 분의 굉장히 엘리노어 세인트 존이라고 하는 캐릭터 진스 마트라는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가십 컬럼리스트예요. 당시에 이제 스타 시스템이 초기 스튜디오에 형성이 되면서 이 가십 컬럼리스트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거든요. 이 캐릭터죠. 진스 마트라는 이제 노배우죠. 이분이 연기를 하는 캐릭터인데, 이 사람이 이제 조셉 콘라드, 잭 콘라드가, 브래드 피트죠. 잭 콘라드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 되게 안 좋은 칼럼을 썼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미 실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니까 왜 그런 거냐 그랬는데, 이유를 물으니까 네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잘못이 아니고 그냥 시대가 바뀌고 대중들이 널 좋아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의 이야기가 당시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 개인도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맥락에 잡혀 있는 이야기들에 대한 얘기기도 해서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 톤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때는 최고 연기자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똑같은 연기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또 아니면 식상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안을 해주는 말인 거죠. 당신이 하는 뭐 인기는 이제 뭐 시들해질 수 있겠지만 당시 남겼던 명작들 자체가 남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의 매체 위대성, 그리고 영화라고 하는 매체가 뭐 언제까지나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을 수 있겠죠. 뭐 시대가 시간이 더 많이 오랫동안 지나가면.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는 100년, 200년, 100년이 된 영화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뭐 저는 보테킬이라든가 뭐 채플린의 영화라든가 이런 영화들을 기억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중요한 건 영화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 시퀀스가 굉장히 나름 의미심장한 시퀀스입니다. 이 대화 장면이. 이 영화 바빌론이라는 게 물론 하나의 통제된 어떤 정서를 보여주려고 하는 영화는 아닙니다. 앞부분에는 지금 브래드 피트가 이제 술에 취해서 떨어져가지고 나오는 좀 코믹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일종의 희극적인 당시에 어떻게 보면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 헐리우드를 그려내면서 그런 희극적인 상황에 출발을 하지만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톤이 확 바뀌어버려요. 톤이 바뀌어버리면서 우리 시대에 떠밀려 버려서 이제 대혼란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영화의 이제 시퀀스도 지금 이제 공개된 포토샷들을 보는데, 이제 이 앞부분의 초반부 되게 통제가 잘 된 안무샷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되게 엑스트라도 있습니다만 뭐 춤추는 장면이랑 스윙 재즈가 연결되고, 당시 스윙의 시대였으니까 그런 시대라는 것들도 통제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이제 피트하고 디에고 칼바가 만나는 장면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화려하게 등장하는 마고 로비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런 스타성을 찾았던 욕망이 강했던 이 스타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제 앞부분 형제가 되고, 마고 로비가 이제 여기서도 그냥 파티에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띄기 위해서 어떤 되게 무명한 가난하기 짝이 없는 그런 여성으로 등장하는데 이런 애죠. 그런 장면이 극적으로 펼쳐지고요. 이 영화 초기에 이제 파티 장면에서의 이제 의상입니다. 벌써 과감하기 짝이 없죠. 예, 그런 의상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이 디에고 칼바가 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성 영화에 대한 시퀀스가 이 싱잉 인 더 레인에서도 그 부분이 나오는데, 거의 그 장면에 패러디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하래요. 그러니까 이 마고로비가 무성 영화에서 후반부에 스타로 좀 라이징 스타로 올라오다가 유성 영화 시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시퀀스가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영화에서 되게 상황이 열악한 조건에서,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던 그 유성 영화 촬영 장면의 시퀀스가 반복되면서 펼쳐지는 좀 우화 같은 게 딱 한 장면의 한 시퀀스로 잘 묘사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아까 하셨던 의미심장한 장면이라고 하는 대화 장면이고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서플러스로 이제 두 배우가 이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아메리칸의 정체성을 보여줬던 당시의 상황, 인종차별이 상존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서 굉장히 그 인상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이제 사라집니다. 이 영화의 플롯상으로는 두 배우다. 이 장면에서 마찬가지고 상당히 주도적인 야소로 등장하거든요. 실제로 아까 아나 웨이웡이라고 했던 실제 모델이 됐던 배우도 굉장히 진취적이었고,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이제
타인을 압도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제 세계관 때문에 떠밀리버가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토비 맥과이어가 등장하는 장면이고요. 데이미안 셔첼의 연출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가 바빌론이라는 영화가 결과적으로 그런 식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영화인데 상당히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영화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에 대해서 이 배경 자체가 지금 현재의 관객들은 굉장히 생소한 시대입니다. 유성 영화가 등장하던 20, 30년대 시대의 풍경이고 그걸 그렇게 또 아주 친절하게만 묘사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처음에 이런 정보가 없이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한테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영화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싱잉 인 더 레인 같은 영화를 재밌게 보실 수 있었던 분이라면 그 반대의 감각으로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이 좋은 분들은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풍경 자체의 매력이 있고요. 어쨌든 뭐 이 영화도 그 데미안 셔젤이라고 하는 그 명감독의 영화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의 최고작이라고 뽑기는 사실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중 영화로서 그런 대중들의 동의를 참 얻기는 어려운 과감하게 영화를 그려내는 좀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영화라서 그렇기도 하고 하지만 충분히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괜찮은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시고 바빌론을 보시면 흥미롭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오늘 이야기해 본 영화는 데미안 셔젤 감독의 2022년작이고요. 5번째 장편 영화였습니다. 바빌론이라는 영화였어요.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